안녕하세요.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는 김용태라고 하고요. 지금 2004년부터 마케팅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저는 좀 변화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90년대부터 뭔가 좀 세상이 변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2004년부터 변화와 그 트렌드에 대한 그런 강의나 컨설팅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보세 시대가 온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뭐 마케팅 하면 보통 뭐 이렇게 물건 파는 거 아닌가, 뭐 광고 홍보하는 게 마케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왜 생뚱맞게 이런 보세 시대, 보시라고 하는 로봇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마케팅을 이렇게 물건 파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켓 플러스 ing인데요. 이 마켓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회사의 구조나 체질이나 일하는 방식을 바꿀까, 이런 것을 마케팅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코로나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기업들이나 우리 개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지시고, 저도 요새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이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려면은 좀 미래 트렌드를 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문명 지금 한 300년 정도 됐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 3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갖다 요새 얼마 전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 엔진을 이제 완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산업혁명이 촉발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그걸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제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그 2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제 시대 구분을 했습니다. 뭐 이 구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꼭 뭐 예를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나온 용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한번 시대를 구분해 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컴퓨터가 막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우리가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인터넷이 그 일으킨 변화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러한 그 이 지능이 가져오는 혁명,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이런 기계의 혁명, 2차는 생산의 혁명, 3차는 정보의 혁명, 그 다음에 4차는 지능의 혁명, 이렇게 어떤 시대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300년이 아니라 한 30년 정도 우리 그 시계를 뒤돌려 가지고 어떤 그 일들이 있어 왔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80년대는 오리콤이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면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피면은 그것들이 먹혔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기존의 마케팅 지식을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90년대 중반서부터는 점점 그것이 설명도 안 되고 옛날에 먹히던 전략들이 먹히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뭘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해서 무슨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열심히 쫓아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를 해서 지금 마케팅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그때 지진이라고 느꼈던 변화의 원천은, 진원지는 인터넷이었습니다. 인터넷 언제부터 많이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95년부터 쓰시죠. 그렇죠. 한 90년대 한 중반. 예, 그때서부터 이제
그 전에 이제 PC 통신 이제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텔이니 이제 이런 PC 통신을 하셨고요.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인터넷이 오게 되면서 일반 대중들이 이제 그 이 웹의 세상에 빠지게 된 게 이제 90년대 한 중후반부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인터넷 검색창을 보면 HTTP 따따따가 있는데요. 이 HTTP가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세요? www는 아시죠? 예, 이거는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됐다 하는 건데, 이 HTTP가 뭐의 약자? 매일 보는 글자인데도 무심코 그냥 흘려버리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퍼하는 프로토콜을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적용을 한 건데, 이게 이제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이퍼 텍스트 프로토콜을 주창하고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건 텍스트와 텍스트가 초문서니까 전부 다 하이퍼링크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화살표가 어디 이제 글자라든지 이미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뭘로 바뀌나? 이렇게 이런 손 모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꾹 누르면은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이게 하이퍼링크되어 있는 건데, 전 세계의 문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초연결시킨 것이 인터넷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될 수 있고, 이 전체가 통합될 수 있는, 융합되는 이러한 변화가 90년대부터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90년대부터. 그러면서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라고. 그러니까 인터넷은 보통 명사지 않습니까? 고유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와 네트워크의 합성어인데, 이전서부터 있었던 것이 90년대 들면서 하이퍼텍스트를 트랜스퍼 전송 규약으로 하면서 전 세계가 연결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웹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게 90년도인데, 이걸 갖다가 이 변화가 이게 새로운 기회다, 이게 신대륙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러시가 일어났죠. 그래서 넷스케이프는 최초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만들었죠. 그전에는 인터넷 브라우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해야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는데, 인터넷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1년 만에 상장해서 대박친 회사가 넷스케이프입니다. 야후, 이렇게 포털 사이트 어떻게 보면 원조죠. 95년도고요. 아마존이 95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베이가 95년도. 다 이게 비슷한 시점에 창업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98년도였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회사들이 99년, 98년, 2000년 요때 이제 막 포털 사이트나 전자상거래, 온라인 이런 쪽으로 이제 막 비즈니스들이 생겨나고 스타트업들이 생겨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인터파크가 90년대 중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다음이나 네이버가 요 90년대 중후반에 다 시작됐던 것이 요때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90년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한테 확산이 되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 뉴 밀레니엄 들면서 이제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웹의 환경이. 이 위키피디아 아시죠? 예, 위키피디아는 옛날에 브리테니카 같은 백과사전은 전문가,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만이 이 원고를 써서 올릴 수 있고 했는데,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 누구나 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백과사전,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 2001년도에 위키피디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블로그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블로그가 뭐와 뭐의 합성어인지 혹시 아세요? 두 가지 용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웹과 로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로그라고 하는 기록하는 건데, 옛날에는 뭐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뭐 잡지나 신문이 기사 올려서 붙여놓기도 하고, 거기다 메모도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로그 하는 거를 웹에다, 종이에다 하지 않고 웹에다 한 게 블로그입니다. 자, 그러면 위키피디아나 블로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때부터 막 블로그가 막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전에 포털 사이트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은 거기에 가면 뭐 뉴스도 있고 뭐 이렇게 컨텐츠들이 쫙 이렇게 울타리, 그러니까 정원 이쁘게 꾸며놓듯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일반인들은 가서 클릭만 해서 소비만 했죠. 근데 블로그나 위키피디아는 뭐냐면은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없어진 거, 구분이 없어진 거.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정보의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이 블로그죠. 그래서 이 블로그가 막 이제 생태계가 활성화돼서 그 알파 블로거 같은 사람들이 큰 돈 버는, 요새 막 유튜버들이 돈 벌듯이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다가 페이스북 2004, 유튜브 2005, 트위터 2006입니다. SNS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SNS는 뭐냐 하면은 마이크로 블로그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는 자기가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네이버에다 만들건 아니면 워드프레스 갖고 별도로 만들건 어쨌든 내가 꾸미고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에는 내가 내 이 계정이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이 다 알아서 꾸며줍니다. 나는 거기다 글만 올리면 되죠. 이미지 갖다 붙이고 영상 갖다 붙이고 텍스트 올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친구도 다 찾아줘요.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블로그 가지고 내가 따로 만들어서 수고할 필요 없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게 다 알아서 해주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연결과 융합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들어준 게 SNS죠. 자, 이렇게 돼서 유튜브가 2005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1년 만에 구글이 인수를 해가죠. 그리고 지금 뭐 구글의 가장 큰 수입원이 유튜버가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2000년대 들면서 과거에는 일방향적이었어요. 정보의 생산자가 정보의 소비자한테 일방향적으로 줬던 것이 인터랙티브하게 쌍방향적으로 가서 팀 오라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우리 이걸 갖다가 웹 2.0이라고 이름 붙이면 어떨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너 역시 당신은 장명하는데 귀재야. 그 용어 괜찮은데? 여기는 웹 1.0 일방향적이고 선형적이니까, 이거는 평면적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양방향적이니까 웹 2.0 용어 괜찮다. 이래 가지고 웹 2.0이라는 컨퍼런스가 열리고 이 용어가 이제 쓰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2000년대 들면서 일어났던 웹 1.0에서 웹 2.0으로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 2008년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근데 2008년도 하면은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때가 2008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금융위기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시민들이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으로 만든 게 2008년도입니다. 근데 스마트폰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많이 썼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한 2010년 요경서부터 스마트폰 우리가 막 쓰기 시작했는데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는데 아이폰은 스마트폰의 효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블랙베리 폰도 있었고 노키아에서도 만들었고요. 스마트폰이 이미 그 이전 2000년대 초반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질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갖고 있어봐야 옛날 피처폰에 비해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메일이나 체크하고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굳이 그런 비싼 스마트폰 쓸 필요가 뭐가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던 건 뭐냐 하면은 앱스토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폰이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대단하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런 거죠. 어떤 기계 하드웨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생태계를 읽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2008년은 스마트폰의 원조 그러니까 처음 이제 열린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원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회사가 2008년도에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이 막 활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금융위기랑 관련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8년도 10월 달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어떤 프로그래머가 인터넷 게시판에 논문을 하나 올리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 사람은 논문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은 개인과 peer-to-peer electronic cash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은행이 다 중심이 돼 있었던 거죠. 중간에 중앙정부나 은행이 중심이 돼 있었는데 은행 없애고 우리끼리 직접 P2P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2008년도입니다. 자, 2008년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가 2010년대에 들면서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클라우드, 그 다음에 가상현실, 블록체인 이러한 용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연구가 2012년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겁니다. 왜 스마트폰이 대단한 이 어떤 파워를 갖냐면 이런 거죠. 인공지능 연구가요 2012년 전까지는 어떤 거였냐면은 프로그래밍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예서 개와 고양이를 갖다가 구분을 하려면은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줘야 돼. 개는 이렇게 생긴 거고 고양이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은 개와 고양이의 구별법을 어떻게 컴퓨터한테 가르쳐 주시겠어요? 말로 설명하거나 이 프로그래밍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연구가 막 이렇게 발전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요때만 하더라도요, 인공지능 개발자는 인기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럼 2012년부터는 프로그래밍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요즘 쓰는 용어로 이제 딥러닝, 기계학, 머신러닝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그것이 왜 그렇게 바뀔 수 있었냐면은 스마트폰을 막 사람들이 쓰면서 그 다음에 SNS가 이제 스마트폰과 이렇게 만나면서 내가 집에 있는 우리 집 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고양이 동영상 찍어서 막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데이터가 많아져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 학습이 바뀌냐면은 개 사진을 몇 천만 장을 쫙 모으고 고양이 사진을 몇 천만 장을 쫙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지능한테 이런 것들은 개야, 이런 것들은 고양이야 하고 빅데이터를 주니까 스스로 그거를 이해하고 학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먹여줬는데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거죠.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됐더니 인공지능의 이 두뇌가 갑자기 똑똑해지면서 이세돌을 이길 정도의 그런 알파고 같은 게 나올 수 있었던 게 그런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데이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데이터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의 밥은 데이터거든요.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IBM이 왓슨 하는데 어떤 암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여러 가지 굉장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지 왓슨이 이게 암이야 아닌지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IoT, 클라우드 이러한 이 빅데이터 이런 용어들이 막 쓰이기 시작한 게 2010년대부터 이렇게 가다가 200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그 해에 이제 화두로 던졌던 용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던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유행어처럼 막 이렇게 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인터넷이 일으킨 정보혁명과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혁명에서 이제는 지능의 혁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30년 동안에 어떠한 이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이제 보셨는데 이제 기술과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20년대는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트렌드로 갈 것인가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980년대는
PC,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슈퍼컴퓨터가 퍼스널하게 이제 바뀌는 이러한 변화였죠. 자, 이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 인텔에서 만든 8080이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조그만 이 칩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빌 게이츠가 이거 보고 학교 중퇴하고 베이직 언어 개발하려고 창업했고요. 스티브 잡스가 이걸 보더니 이제는 PC의 시대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애플을 창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손정희 같은 사람도 유학 갔을 때 이걸 갖다가 보더니 이제 일본 돌아가서 소프트뱅크, 이 소프트웨어 유통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던 게 이것이 PC를 어떻게 보니까 이런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이걸 작게 만드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70년대부터 그런 PC가 쭉 되다가 80년대 본격적으로 PC들이 막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아마 이 PC 쓰기 시작하신 게 몇 대쯤 아니세요? 저도 이제 그때 회사 다닐 때 한 80년대 한 중후반쯤 됐더니 부서당 한 대씩 주더라고요. PC를.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더니 한 두서 대 주고, 그다음에는 뭐 이때쯤 가면 1인 1PC로 막 갔죠. 자, 어쨌든 80년대는 PC가 막 이제 막 보급되는 이러한 시대였죠. 자, 그러면 이런 PC가 이 세상이 이 PC라고 하는 것으로 갔을 때 어떤 회사가 떴고 어떤 회사가 이렇게 추락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슈퍼컴퓨터에서 PC로 가니까 IBM 같은 회사가 이런 PC 시장으로의 변화에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IBM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회사가. 주가도 떨어지고 관료적인 그 조직이 이렇게 IBM이 떨어져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 운영체제 만들어가지고 도스, 그거 가지고 이때 뭐 PC 한 대당 하나만 깔아도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인텔, 이런 이 CPU 만들었던 인텔, 이 회사들은 이렇게 뜨고 IBM은 이렇게 딱 가라앉는 역전이 일어났던 게 80년대였죠. 자, 그러다가 이제 PC가 쫙 사람들한테 보급되고 90년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PC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웹이라고 하는 세상이 열리게 되면서 아까 얘기한 넷스케이프, 야후, 이베이 이런 회사들이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전통 IT 기업들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소니, 일본의 소니 대단했지 않습니까? 80년대만 하더라도 뭐 그 워크맨에다가 무슨 전자하면은 소니였을 정도의 그런 회사들이 몰락하고 코닥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전부 다 몰락하는 이러한 역전이 일어났던 게 90년대였죠.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돼서 이런 PC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딱 인프라가 깔리니까 2000년대 어떤 회사들이 떴는가? 디지털 라이프를 제공하는 회사들, 이거를 기업의 어떤 모토로 거는 회사들이 전부 다 떴습니다. 그게 어떤 회사들이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에요. 구글은요, 지금 전 세계 기업 가치로 볼 때 1, 2위가 어디냐 하면은 요 두 회사입니다. 구글하고 애플인데, 구글은 아까도 앞장에서 보셨지만 98년도에 창업됐어요. 불과 한 1, 20년 사이에 회사가 이렇게 떠버린 겁니다. 애플은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이팟 만들 때만 만들기 전만 하더라도 어떤 회사냐면 맥킨토시 컴퓨터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보다도 큰 회사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물결을, 이 토네이도 같은 걸 만나니까 이 회사들이 그냥 순식간에 확 부상을 해버린 거예요. 페이스북, 이거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에 창업됐습니다. 아마존 95년도에 창업됐는데 지금 이런 회사들이 불과 창업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이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물결을 타더니 순식간에 이 20년 사이에 순식간에 최고의 기업들로 다 부상이 돼버리게 된 거죠. 반면에 전통 산업들은 전부 다 러스트 벨트로 다 몰락하는 이러한 이 역전과 이동이 일어났던 게 지난 20년 동안의 일이었던 것이죠. 자, 아까 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기술들이 또 준비되고 있느냐? 자, 스마트폰이 2008년도, 그 다음에 2010년대 들어와서 인공지능, 이러한 그 기술들이 되면서 그러면 2020년대는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뜰 것 같다고 예상이 되십니까? 키워드가 뭐가 될까요? 2020년대는. 저는 스마트 라이프라고 단언합니다. 자, PC와 인터넷, 디지털 라이프를 만들고 이 트렌드를 탄 회사들이 다 떴듯이 이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준비가 쭉 되어 오고 이게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제는 스마트라고 하는 개념은 디지털에 지능이 얹혀지는 게 스마트입니다. 이 스마트 라이프를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회사들이 뜨게 될 것이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어느 회사가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이 중에서 뜨고 어떤 회사가 몰락할지는 그거는 개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스마트 라이프를 표방하는 회사들이 2020년대, 2030년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있었죠. 한 8, 90년대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디지털로 갈 수 있었던 게 PC나 인터넷 같은 기술이 쭉 준비가 되다가 아날로그는 이렇게 힘을 잃고 디지털이 힘을 얻었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용어들 많이 썼습니다. 근데 스마트폰과 AI가 또 이제 지금 준비가 되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저는 스마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가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트렌드는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거기에 가속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에서 또 스마트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과거 30년 동안에 이러한 변화, 아날로그, 디지털, 스마트로 갔는데 그러면 어떤 우리 구체적인 우리 생활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제품이 스마트폰입니다. 옛날 한 20, 30년만 해도 텔레폰이었죠. 멀리 있는 사람끼리 통신할 수 있는 텔레폰이었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바뀐 거죠. 이거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제품. 이건 아날로그 제품이고요. 이게 디지털 전화기를 거쳐서 스마트 전화기로 바뀐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폐도 과거 이런 것들은 덤머니입니다. 멍청합니다. 아날로그 머니들은 이게 어디 지금 그 사과 박스 안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금고 안에서 잠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한다. 전부 다 디지털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어디로 쓰이는지 다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오해를 하는데 블록체인은 뭐냐면은 덤머니를 스마트머니로 만들겠다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머니 자체가 이제는 이러한 그 과거 아날로그 머니에서 그 지능을 가진 화폐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아마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좀 준비하고 있는 게 그 CBDC를 준비해요. CBDC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약자인데요. 그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커런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머니도 스마트 머니로 바뀌게 될 거죠.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나 서비스들이 이러한 스마트한 머니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 디지털에 지능이 얹혀진 것이, 인텔리전스가 얹혀진 것이 스마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IoT, 빅데이터, AI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삼위일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빅데이터가 있어야지 AI가 된다. 근데 빅데이터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앞으로 IoT. 지금 IoT는 모든 사물에 센서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센서가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걸 갖다가 이 빅데이터를 클라우드에다 모아놓고 AI가 분석을 해줘. 그래가지고 또 명령을 IoT한테, 사물들한테 또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러한 루프와 같은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의 생태계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마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 연구에 아까 말씀드렸던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일부분인데
그 방식이, 인공지능 연구의 방식이 바뀌었고요. 딥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인공신경망처럼 이렇게 여러 단계, 이렇게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딥해졌다 해가지고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데이터가 많은 사람, 많은 회사가 이걸 갖게 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파워가 앞으로 플랫폼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좀 하나, 구글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구글의 플루트렌드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구글에서 200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독감이 막 이렇게 막 번져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좀 네이버가 너무 좀 이렇게 울타리를 쳐놔서 그런데, 미국만 해도 이제 구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내가 몸이 좀 뭐 열이 난다, 아프다 하면 이제 구글에다 검색을 하죠. 뭐 의시시 아니면 오한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글이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은, 과거 한 5년간의 독감이 발생해서 어떤 경로로 갔는지를 실제 데이터와 5년 동안에 사람들이 검색한 키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래서 한 40개 정도의 키워드, 그래서 뭐 열이 난다, 으시시하다, 뭐 이런 여러 한 40개의 키워드와 독감이 실제로 이렇게 감염됐던 경로들과 매칭을 시켜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4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과거 5년 동안에 이 추적을 했더니 검색량과 이 감염 경로가 거의 90몇 프로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이제 구글이 이 플루트렌드를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독감이 간다 하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그래서 이런 이 40개 단어의 키워드의 검색량이 많아졌다. 아, 그럼 이거 일로 오겠구나, 독감이. 이걸 미리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CDC, 질본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건 속도도 느리죠.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와요. 그러면 이제 진료에서 이 사람은 독감이야 해가지고 질본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럼 이거 한 1, 2주 걸려요. 그럼 이미 다 병원 다 퍼진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CDC에서도 구글의 플루트렌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많아진다면은 그런 예측이 가능해지려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데이터가 많으면은 뭘 못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또 앞으로 이 데이터를 갖는 사람이 파워를 갖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과 스마트, 제가 이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의 지능이 얹어져야지 스마트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병원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의료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홈 오토메이션과 홈 IoT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디지털과 스마트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홈 오토메이션, 지금 뭐 KT나 LG나 이런 데서 전부 다 홈 IoT 제품이라고 이제 다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고 그러는데요. 홈 오토메이션과 홈 IoT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홈 오토메이션은 뭐냐면은, 내가 회사에 나왔어요. 근데 집에 가스를 끄고 오는 걸 깜빡했네? 아니면 전기를 내리고 오는 걸 깜빡했네? 그러면 내가 밖에서 조작해서 그걸 스위치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거는 홈 오토메이션입니다. 내가 사무실에 왔는데 집이 비었는데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내 스마트폰으로 그 사람 얼굴이 보여서, 이 사람은 문 열어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홈 오토메이션입니다. 홈 IoT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홈 IoT는 집에 냉장고니 세탁기니 무슨 도어락이니 전기니 침대니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센서가 있어서 지네들끼리 통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집에 퇴근할 때쯤 돼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인공지능 비서가 우리 주인님이 한 30분 후면은 집에 도착하실 때가 됐네. 그러면 자, 보일러 어떻게 틀어. 그다음에 뭐 준비해. 이걸 갖다가 지네들끼리 카톡 하듯이 문자 주고받으면서 지네들끼리 알아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홈 IoT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지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능이 있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지능이 생긴 거죠. 이게 디지털과 스마트의 차이입니다. 이게 온도 조절기인데요. 이걸 구글이 몇 년 전에 3조 5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머스태트예요. 온도 조절기인데 왜 구글이 이걸 갖다가 인수를 했냐면은 얘는 지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알아서 온도를 다 보일러 조정하고 다 하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데하고 지가 다 알아서 통신하면서 다 그 모든 걸 갖다가 자동적으로 지네들끼리 알아서 조정하니까 박물관이 살아있다 영화처럼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구글이 인수를 했는데 이 네스트랩스에서 만든 이러한 이 온도 조절기를 구글이 이렇게 큰 돈에 인수를 했고요. 삼성은 스마트 싱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이런 IoT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이 이게 무슨 스마트하고 이거 뭐 우리 너무 먼 얘기 아니야? 이거 뭐 일반 뭐 근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사회 구조나 뭐 학교도 막 바뀌고 기업도 재택근무니 막 바뀌어 나가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구조가 바뀌는데 의료 시스템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이런 그 지각 변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 오늘 보세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2000년대는 이제 그 이전에 PC와 인터넷이 준비가 되고 인터넷이 확산됐을 때 2000년대 어떤 붐이 불었냐면은 회사들마다 홈페이지 만드는 붐이 막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없는 회사가 없었죠. 홈페이지는 필수야, 이제는. 과거에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용어도 없었는데 90년대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용어가 생기고 비즈니스의 중심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막 이동을 하면서 홈페이지가 막 만들고 사이트들을 막 만들었습니다. 일반 개인들도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그게 뭐냐면 싸이월드입니다. 그리고 SNS 같은 게 일반 개인들이 만든 홈페이지죠. 자, 어쨌든 이러한 그 2000년대는 웹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 과거 한 10년 동안은 앱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은 어플 한 몇십 개 보통 깔려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것도 앱 다 깔려 있고, 은행 웹이 있는데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앱을 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플 만드는 게 과거 10년 동안에 막 유행처럼 회사들마다 막 어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성공한 어플이 저거였죠.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 5조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 어쨌든 이런 앱 만드는데 이게 이제는 막 회사들마다 어플 다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에다 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는 막 사람들이 좀 피로감을 느낍니다. 있는 것도 막 지우고 굳이 뭐 이걸 꼭 깔아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는 웹 잘 안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앱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2020년대는 이제는 앱도 이런 피로감 때문에 봇의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봇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봇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드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게 봇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앱 봇으로 가는데, 봇은 이제 로봇인데, 이 봇은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챗봇입니다. 챗봇은 뭐냐면 채팅하는 봇이야.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제 카톡 하듯이 채팅하는 그 로봇.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이 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은행 같은데 은행 앱을 쓰시다 보면은 은행에 거기 이제 고객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고객 상담 이렇게 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거는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 다 챗봇이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도 지금 고객 상담할 때 챗봇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회사 요새도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요새 많이들 개발이 되는데 이 투자 상담을 로봇이 해주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지금 큰 성과를 보여가지고 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굉장히 지금 막 개발들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 혹시 뭐 집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 오늘 뭐 날씨가 어때? 그럼 얘기해주고 음악 틀어줘 하면은 뭐 KT 지니 같은 거, 기가 지니 이런 것들이 다 챗봇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로봇 하나씩 키워야 돼 이제는. 근데 로봇은 손발 뭐 일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로봇이 그 정도 기술은 안 되고 요거는 되니까 일단은 요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아주 뭐 복잡한 이런 건 안 돼도 웬만한 것들은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챗봇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지금 운영하신다면은 우리 병원의 챗봇을 카톡 베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앞에 홈페이지나 앱은요, 만드는데 앱 같은 거는 만들려면 몇 천만 원 듭니다. 왜냐하면 iOS, 안드로이드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 봇은요, 챗봇은 공짜로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예. 그럼 뭐 나오죠, 이렇게? 챗봇과 대화를 시작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메뉴들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제 프로필, 뭐 저서, 뭐 이런 그 강의 주제, 뭐 이런 메뉴들이 아마 쭉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채팅창에다가 이건 뭐 저기 김용태 소장 저서가 뭐가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치면은 이제 이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챗봇이 알아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그 이걸 갖다가 우리 홈페이지 한번 와서 하면 누가 홈페이지 갑니까 요새? 그다음에 제가 앱을 만들어서 앱 가세요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앱 다운 받아야지 뭐 그거 누가 요새 하겠어요? 근데 카톡 베이스로 챗봇 하면요 저 이거 공짜로 만들었습니다. 채널 여는 거 공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픈 베타 테스트 하고 있는데 이 챗봇 만드는 거 이거 저기 그 카카오에서 전부 다 그 오픈 빌더라 그래가지고 만드는 요 스튜디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이거 이제 또 홍보하기도 이렇게 이것도 줘요. 우리 모바일 첨척장 이렇게 주듯이. 그럼 그거 가지고 누르면은 김용태 마케팅 연구소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저희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병원에서 만약에 누구 예약 어느 손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약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문자로 보내지 말고 예를 들면 카톡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면 이 병원이 내부는 어떻게 생겼고 원장님은 이런 그 프로필을 가지신 분이고 이런 거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봇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 카카오, 페이스북도 이거 제공합니다. 페이스북도 메신저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네이버도 그 이름이 뭐더라? 네이버도 그거 지금 합니다. 네이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뭐 카톡이 제일 보통적이니까 한번 요런 것들을 카카오 그냥 검색해 보시면 돼요. 카카오 챗봇 만들기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유튜브에 영상도 있고요. 어떻게 만들라는 영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노력을 조금만 하시면은 그냥 돈 안 들이고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병원 홍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거 만든 거는 저는 이거 가지고 큰 어떤 홍보 뭐 이런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든 거는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를 자꾸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자꾸 이런 거를 시도를 해보고 발을 담그고 있어야지 이런 변화를 쫓아가지. 그렇지 않고 저건 뭐 나랑 관계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훅 지나가 버리면은 이거 못 쫓아가 버리게 될까봐 제가 이걸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 챗봇이라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봇의 시대가 오고요. 지금 이 봇이 연구된 게 불과 2, 3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얼리 스테이지인데 지금서부터 이걸 하게 되면은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보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질본도 챗봇 만들었더라고요. 카톡 여기다가 1339에다 전화하는 대신에 간단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게 그런 이제 것들이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뉴스 앵커 안지아입니다. 저는 실제 사람이 아니고요.
딥러닝 기술로 합성된 인공지능입니다. 이 기술이 바로 딥러닝 영상 합성 기술입니다. 저희는 그 대화형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머니브레인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챗봇에서 확장을 해서 AI 영상 쪽 기술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챗봇에서 출발한 이유는 어쨌든 사람처럼 말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처음부터 출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텍스트로만 얘기하면은 좀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음성을 만들어서 사람하고 똑같이 내용도 만들고 목소리도 똑같이 하는 걸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에서 얼굴까지 똑같으면 이제 더 사람 같으니까 이제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만든 오바마 얼굴 합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저희가 그거 외에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좀 더 합성이 잘 되는 걸로 완전히 개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사람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게 만드냐에 집중을 해서 그거는 기술 수준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최고 수준이고요. 텍스트로 나오는 기사들을 다 아나운서가 읽어줄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뉴스사에서 뭐 바쁜 시간대나 새벽이나 뭐 이런 속보 같은 것들을 아나운서가 바로바로 할 수도 있고, 교육 쪽 같은 것들, 그러니까 유명인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강의를 해주거나, 특히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애기들 유튜브만 보는데 그거를 강좌 형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어준다든지, AI 영정 서비스 같은 걸 해서 살아계실 때 좀 영상을 확보한 다음에 돌아가시면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양로원이나 이런 데 계신 노인분들이 사실 가족들하고 잘 못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손주나 이런 가족들의 영상을 많이 학습을 시켜서 그 할머니들한테 오히려 보여주는 거예요. 음성 합성하는 건 한국에도 뭐 3-4개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고, 똑같이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을 공개한 쪽은 신화통신, 뭐 오바마 합성한 거 저희 정도밖에 없어요, 현재는. 근데 사실은 마음 먹고 악의적으로 할 거면 딥페이크로도 페이크 영상 만들어내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나왔던 오바마 딥페이크예요. 근데 그건 뭐 사실 지금 막을 수 없어요. 이미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막을 수는 없고, 이미 마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거 말고 다른 기술을 가지고도. 기존에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 쓰이던 AI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상용화하는 거에 제일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명인이 나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합성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겠다, 이거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런 누구나 쓸 수 있는 AI 기술 기반의 영상 서비스를 어떻게 상용화할 것이냐, 그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책공대생 김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사학교 5학년 김평린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제 이름은 리서원입니다. 너는 꿈이 뭐야? 성인이 되면 서울에 가보는 게 꿈이에요. 제 꿈이 조만간 이루어지겠지요. 그럼요. 항상 궁금했는데 북한 사람들도 콜라를 마시나? 평양 시내 외국인 취입 식당에서 코카콜라를 제공은 하나 비극식 자본주의 상징 제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판매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코코아 탄산당물이라는 탄산음료를 시중에 판매합니다. 예, 정확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뭐 의료와는 좀 다른 걸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떤 전환이 마샬 맥루한이 미디어에서 이야기한 게 이런 거였어요. 어떤 체계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가장 평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종교배다. 그러니까 우리 업종, 요렇게만 보지 말고 좀 다른 이런 다른 업종이나 좀 다른 이 생태계와도 좀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뭐 아까 이제 애플이 아이폰 열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드웨어만 봤으면은 스마트폰 시장을 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창의적인 것은 융합입니다. 다른 것들과의 조합하는 이런 거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뒷부분에는 사실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제가 지금 준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괜찮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판 쪽에 이렇게 이제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출판이나 강의나, 그다음에 제가 또 옛날에 광고회사 이런 쪽에 있어서 이런 쪽에서 지금 챗봇을 적용하는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그러면은 좀
이 첫 번째는 이제 책을 한번 이렇게 챗봇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서들 보면은 책을 한번 내고 싶은데 출판의 문턱이 너무 높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내 돈 들여서 자비 출판을 할까? 그래서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막상 뭐 몇백만 원 들여서 내도 이거 어디 홍보하기도 어렵고 뭐 이러한 이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출판사 입장에서는 뭐 유명 저자 아니면 책을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책이 안 팔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자비 출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걸 지금 종이책으로 내는 것은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전자책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이었고요. 전자책은 뭐 이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O2O 기법.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쓸 때마다 고민이 뭐냐면은 제가 쓰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A4 한 10포인트로 치면 한 200~300페이지면 다 끝나요. 근데 이 책, 오프라인 책을 만들려면 제본을 해야 되니까 두께가 나와야 되니까 이걸 A4 100장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쓸데없는 얘기 쓰고 막 이 주번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디지털 책으로 만들면은 굳이 뭐 이 두께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그런 이제 것을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O2O라는 것은 오프라인 투 온라인인데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라 카드북처럼 우리가 이제 청첩장 이렇게 만들듯이 카드북처럼 만들고 이제 요거를 이제 QR 코드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링크를 해주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가는데요. 혹시 밀리의 서재 이제 전자책을 이제 뭐 전철이라든지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역사와 경제를 지나 정치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건 좀 AI가 읽어주는 겁니다. TTS라고 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예요. 텍스트를 AI가 읽어주는데 목소리도 뭐 남자 목소리도 있고 여자 목소리도 있고 얘가 선택해가지고 읽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북과 요즘 오디오북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오프라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자책, 그러니까 책을 출판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책을 표지가 있고 4페이지짜리 카드처럼 그래서 안에 목차나 저자 소개하고 개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번에 책 냈어 하면서 이렇게 주거나 또는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모바일 청첩장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주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사이트 여기 들어와서 전자책으로 그렇게 읽고 오디오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의 사람들한테 해보자서 사람들 반응을 물어봤더니 30만 원이면 괜찮네 그 정도면은 뭐 이런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책방이라고 하는 이제 비즈니스고요. 제가 또 밀리의 서재를 보다 보니까 혹시 챗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챗북이 이 밀리의 서재가 재밌습니다. 한번 이게 한 달에 9,900원인데요. 이게 첫 달은 무료예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결제하든지 뭐 지워버리든지 하시면 되는데 그 밀리의 서재가 지금 뭐 한 4, 5년 됐는데 독자도 뭐 100만 이상 되고 투자도 한 130억 받고 이랬는데 이 회사가 참 재밌어요. 근데 그 중에 챗북 거기가 이제 챗북이라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챗북을 어떤 건가 한번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챗북은 뭐냐면은 아까 카카오 이 톡에서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챗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책을 대체하기에는 좀 안 좋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게 이제 챗북이에요. 그러니까 밀리의 서재에 있는 챗북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책들이 그러니까 챗북이 나와 있는 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자가 있고 뭐 친구가 됐건 뭐 아니면 누구 후배가 됐건 서로 대화하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채팅형 독서 콘텐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인문서도 말랑한 소설로 뭐 이렇게 좀 색다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또 취향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단순히 책보다는 강의랑 좀 융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도 아마 강의 이런 거 많이 하실 텐데
사람들이 요즘 이제 강사로 이제 활동하고 싶어가지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리기도 하고 또 자기 그래서 책도 내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챗북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챗북은 이런 겁니다. 요건 제가 그 거의 모든 IT의 역사라고 하는 그 밀리의 서재에 있는 그걸 이제 스크린샷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도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자책은 이런 게 좀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거 넣는데. 그 다음에 오디오북이나 영상도 넣을 수 있고 URL도 링크해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넣으면은 마치 강의를 갖다가 이렇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강의하면서 자기의 자기가 이제 책으로 쓰고 싶었던 내용들을 쓸 수가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챗북 플러스 강의로 해서 채팅형 강의 이제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이 고수들의 수다. 그래서 제가 고수들의 수다라고 이름을 붙인 건 뭐냐면은 이 초야에 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수들이 이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출판을 하려니까 글쓰기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또 강사가 하려면 이 강의 이것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약 때문에 뜨지 못하는 근데 정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고수들을 갖다가 한번 발굴을 해보자.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처럼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책이나 강의가 옛날에는 아날로그였다가 이게 이제 디지털로 많이 바뀌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스마트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고수들의 수다라고 하는 이제 사업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트헤드인데 이건 제가 재작년서부터 좀 준비를 해오고 지금 있는 건데 광고를 갖다가 좀 이제 광고 생태계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인식은 뭐였냐면은 스마트 시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로 가는데 광고는요 아직도 스마트하지가 못합니다. 제가 90년대 광고회사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광고가 거의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은 예를 들면 아날로그 광고,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 전통 매체들을 통해서 이 미디어로 가는 이 광고들이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12조인데 이쪽이 지금 5조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디지털화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 이런 쪽으로 오면서 포털이나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베이스로 갔던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디지털화 된 것이 이 아날로그 광고보다는 디지털 광고가 훨씬 더 똑똑하죠. 저런 거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어디에 이렇게 사이트 가서 보시다 보면은 내가 뭘 하나 검색했던 게 있는데 그 제품이 계속 옆에 따라 붙는 거 보이세요? 그런 적 있으시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리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좀 검색을 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 클릭을 한번 해봤다는 거는 그걸 사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가서 뉴스 보면 거기다가 그 광고도 갖다 붙여놓고 페이스북 보면 그거 갖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거를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쓴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스마트폰을 쓰시면은요, 이 스마트폰에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내 그 광고 아이디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검색하는지, 뭘 구매하는지, 여기서 내가 뭘 하는지가 전부 다 기록이 남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데이터가 나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페이지로 이동하면 거기다 내가 관심 있는 제품 광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NS 광고라든지 이런 온라인 광고는 타겟팅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아날로그 광고는 예를 들어 TV 광고 같은 건 틀어놨는데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고 타겟이 누군지 지금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광고들이 이제는 근데 이 디지털만 갖고는 안 된다. 더 스마트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스마트 광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광고는 반복과 설득이었다면 양방향적으로 공감하고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하고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그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작업인데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요새는 퍼포먼스 광고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 성과형 광고를 많이 광고주들이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헤드라고 하는 거는 그 인터랙티브 광고 플랫폼인데요.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건 광고주와, 옛날에는 광고주가 사용자한테 일방적으로 광고를 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서로가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광고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은 광고주들한테는 광고 효과를, 확실한 광고 효과를 줄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는 리워드를 주는 겁니다. 광고의 그러니까 인터랙션을 한 대가를 이제 보상을,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터랙티브 광고라는 게 감이 조금 안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혹시 한가인하고 소주 한잔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한가인하고 소주 한잔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직접 만나서 한 건 아니고요. 하루는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한 몇 년 됐어요. 이렇게 버스 정류장 이 광고에 한가인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왜 이렇게 전화 안 했어? 오늘 나한테 좀 전화해서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의식상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한가인 전화를 받아요. 물론 이제 오디오 파일이죠. 왜 이렇게 전화 안 했냐고 그러면서 내가 저기 주소를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오늘 여기 와가지고 나랑 술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전화를 끊었더니 조금 있다가 문자 메시지가 딩동하고 와요. 그래서 가인이가 발신인 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보면은 웹사이트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어려 보이시는데 주민등록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영상으로만, 요거는 이제 마우스를 갖고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동안이셔서 실례했습니다. 그럼 자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야,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다. 여기 어때? 내가 자주 오는 데거든. 여기 술도 좋고 음악도 좋아서 힘들거나 고민 있을 때 여기 오면 위로가 되거든. 자. 이렇게 이제 술 한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근데 오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요것도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 지금 영상으로 그냥 편집을 해 놓은 거지만은. 그럼 이제 기분이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영상이, 다른 영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좋은데 우리 짠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짠 뭐 이거 또 클릭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이제 한 몇 분 하는데 제가 이걸 좀 짧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좋다. 내가 지금보다 기분 더 좋게 음악 틀어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도 같이 듣고 뭐 뮤직비디오도 보고 이렇게 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우리 러브샷 할까? 이제 뭐 마지막에는 이제 전화번호도 땁니다. 나 배고팠나 봐. 여기 음악도 좋은데 안주도 진짜 맛있다. 보고만 있지 말고 같이 먹자. 응? 언제나 위로 필요할 때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참, 나 번호 바뀌었는데 네 전화번호 없더라. 하나 찍어줘. 그렇게 이제 전화번호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몇 분 동안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재밌으시죠? 저도 이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제일기획이 기획을 하고 에듀쿠아라는 회사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들하고 한번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성공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홈페이지로 이렇게 올려면 그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회사마다 다 가격.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 광고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비트헤드가 추구하는 거는 이런 인터랙티브 광고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로 버거킹이 만든 게 아니라 72초 TV라는 데서 만든 영상을 갖고 이제 그냥 제가 샘플로 한번 이제 편집을 해본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치킨 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네, 치킨 버거 세트 하나요? 네, 저기 손님. 네, 여기서 500원 추가하시면 사이즈업이 가능하십니다. 사이즈업이요? 네, 사이즈업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거 이제 클릭
하도록 이제 그냥 넣은 거예요, 자막을. 그러니까 실제로 한 건 아니에요. 사이즈가 보셨고요. 그럼 얼마예요? 손님. 네. 여기서 1,000원만 더 추가하시면 몸에 좋은 호밀빵으로 변경 가능하시고 호밀빵이요? 그냥 호밀빵이 아니고 친환경 호밀빵이셔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세요. 이것도 이제 뭐 아니요, 그냥 빵으로 해주세요. 네, 그러면 방부제 듬뿍 들어가 그냥 빵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기요, 호밀빵으로 네, 호밀빵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500원에 양상추를 추가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거 원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쌍이 맞고요. 여기서 딱 500원만 더 추가하시면 감자튀김은 프렌치 프라이로 변경 가능하신데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아니요, 가져갈 때 가져가시는 거고요. 하시면 환경 부담금으로 2,000원이 추가되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냥 먹고 갈게요. 손님이 많은 시간이라 빨리 드시고 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딴짓하지 말고 먹기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괜찮으세요? 다른 테이블 말고 2인 테이블에 꼭 앉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2인 테이블 앞에 다른 분이 앉아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보아하니 그 앞에 분이 전 남친이신 것 같으시네요. 가져갈 환경 부담금 2,00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5만원 나오셨습니다. 네. 뭐가 그렇게 비싸요? 비싸다고요? 네, 비싸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는데요? 네? 에이, 안 알아보셨구나. 저희 집이 여기서 제일 싸요. 버거킹 가야겠다. 버거킹.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프로토타입인데, 이렇게 이제 요거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챗봇하고 얘기하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미지도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지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채팅, 설문, 퀴즈, 게임 이렇게 양방향 인터랙션으로 하면서 단순히 광고가 일방적으로 우리 거 좋습니다, 우리 거 사십시오가 아니라 사람들의 설문도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타겟팅이 굉장히 개인화될 수가 있어요. 연령, 성별, 지역,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런 개인화된 타겟팅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일반적인 매스 미디어를 통한 광고보다 굉장히 광고비를 광고주 입장에서는 저렴하면서 타겟팅도 정확하고 또 데이터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요거에 대한 걸로 이제 P2P 보상을 해주는 거죠. 광고주가 지금은 이제 만약에 TV 광고를 한다 그러면 광고주가 방송국한테 돈 주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고객들한테 300원, 400원씩 1, 2분 동안 인터랙션을 해준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것이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비트헤드라는 모델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스크린샷을 한 겁니다. 저희 비트헤드 초기 화면이고, 이제 가게 되면은 오늘의 광고가 뭐 넷플릭스, 토스 뭐 이런 식으로 떠서 플리뷰 클립을 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인터랙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다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미션 게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미션 문구는 플리뷰 클립을 줬기 때문에 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숫자를 8숫자를 하고, 타임 스탬프는 요거 잘못된 현재 10분초가 계속 바뀌어서 요 데이터가 해시 알고리즘을 확인을 누르면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시 값이 생성이 되고요. 이 해시 값 중에서 가장 작은 해시 값을 찾은 1인한테 내일 낮 12시에 당첨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주가 1억이라는 광고를 여기다 넣었다. 그러면은 8천만 원은 내가 400원씩 20만 명한테 우리 광고에 인터랙션을 사람한테 다 쏴주겠어.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이 게임에서 1등한 사람 1인한테 주겠다 하는 그런 걸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지급 조건을 이제 하는 거고요. 요건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요런 거랑 그냥 개념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업, 챗봇을 활용한 사업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뭐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 뭐 관심이 있으셔서 좋은 어떤 파트너가 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봇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이 새로운 물결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병원도 지역이 될 수가 없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료 시스템이나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가치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러한 이런 그 어떤 격변의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